어제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연일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나스닥 일단 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보기 전에. 뉴욕 증시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최근 뉴욕 증시는 조금 특별한 특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차별화인데 보통 오르면 이제 나스닥, S&P 500, 다우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주식시장 지수가 있죠. 같이 오릅니다. 떨어져도 같이 떨어지는 게 뭐 일반적이기는 한데 최근 특히 파이자 백신이 나오고부터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 다우가 오르고 S&P 500은 그냥 중립적이고요. 나스닥은 떨어지고요. 기술주가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반대로 다우가 떨어지는데 나스닥은 오히려 또 급등하고 있는 이런 차별화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그런 배경에는 역시 이 백신이라는 존재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기술주 다시 올랐잖아요? 네. 그거는 또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하루 만에 다시 기술주가 급등하고 이번에는 다우와 S&P 500이 좀 다우가 특히 주춤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파이자에 나온 백신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정말 이게 임상이 다 끝났을 때도 90%가 이펙티브하다는 게 유효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 약간의 의구심이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게다가 또 백신에 맞고 나서 그 기간, 효력을 지속하는 기간이라든가 뭐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반응했다. 자성의 목소리로 그렇다면 역시 언택트주다. 그래서 이 기술주 관련 이 빅테크, 나스닥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 얘기를 나눴지만 기술주라는 것이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꼭 어떤 더 꺼진다든가 이럴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뉴욕에서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파이자 백신이 나왔던 그 첫날 속보 나오고부터는 거의 나스닥이 2%대 급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 다시 오프라인 생활을 즐길 수가 있고 여행도 가고 경기가 살아나니까 뭐 소비주 또 컨택트주 옛날 구산업 나아가서 금융주까지 올랐었는데 하루 이틀 좀 지나고 보다 보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코로나19 다음 세상이 이제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 완벽히 이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안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빅테크라고 불리는 이 언택트주들이 계속해서 실적도 그렇고 수요와 승승장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다시 나왔고요. 승승장구하는 걸 넘어서 그 독점적 지배력이 더 커질까라는 어떤 전망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또 당시에 어떤 얘기가 지금 최근까지 나오냐면 이제 바이든의 경제 정책 중에서는 이런 빅테크의 힘이 너무나 커지니까 이 독과점, 반독점을 강하게 밀어붙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나오는 또 분위기는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정권 초기인데 바이든이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이 독과점 반독점을 지금. 밀어붙일까?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또, 기회가 또 IT에 있다. 또 IT밖에는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좀 역설적이죠. 이거는 조금 이제 추정인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초에는 바이든 대통령 뭐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IT주는 뭐 끝났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것이 좀 스무스하게 또 그런 우려가 잦아들고 있으면서 갑자기 또 이제 계속해서 나스닥이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하여튼 그 IT 기술 공룡들은 뭐 번창할 것 같습니다. 뭐 봐야겠지만. 자, 그런데요. 그 화이자, 그 문제의 화이자. 이게 그 발표한 날 CEO가 주식을 팔았어요. 이것 때문에 말이 많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외신에서도 그러니까 어제 밤에도 이제 많이 나왔었던 뉴스인데요. 엘버트 브룰라 이 CEO가 이 주가가 급등한 속보 나오고 폭등한 당일날 약 560만 달러, 우리나라로 62억 원어치의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죠. 글쎄요. 주가 띄워놓고 팔았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화이자 대변인 측은 뭐 내부자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제 자사주고 자기 보유한 거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매각 계획들을 좀 세웠다라고 해요. 원래 계획된 것이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 정도면은 이 정도의 물량을 팔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마침 그날 주가가 거의 7% 이상, 8% 가까이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목표치에 도달해서 팔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이제 팔려졌다라는 것이 화이자 대변인 측의 이제 이야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눈은 오해는 곱지가 않죠. 오해는 남아 있습니다. 그날 그렇게 판 거의 자체가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규모는
전체 가지고 있는 규모보다는 뭐 크진 않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60만 달러, 62억 큰 돈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네, 하고 그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그 목표 가격에서 자동으로 이제 팔려졌다. 뭐 이렇게 이제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그 큰 회사가 네. 만약에 진짜 사기를 쳐서 거짓 정보 흘려가지고 뭐 벌 거였으면 저 정도 팔고 말진 않겠죠. 거의 절반 이상은 털었겠죠. 네. 네. 자, 화이자 이어서요. 네. 모더나도 나온다 그러고 네. 백신 개발에 대한 어떤 그 낙관론은 좀 확산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신 주식시장이 장세라는 어떨까요? 말도 예. 나오고요. 국내 뭐 바이오 헬스 업체에서는 또 치료제에 대해서도 또 낙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면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좀 주식시장이 훈풍을 뭐 불구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국내 코스닥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이제 2,300조를 넘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도 함께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물 경기는 안 좋은데요. 네. 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주가가? 그렇죠. 주가가 너무 좀 괴리가 커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한 8거래일간, 그러니까 정확히는 11월 2일 대선 전날서부터 해서 계속해서의 흐름이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급등 양상인데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왜 이렇게 단기간에 거의 한 8거래일 동안에 급등 양상이 나왔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왕창 느닷없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럼 외국인은 왜 사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대선 관련한 불확실성이 거쳤다라는 뭐 이슈, 끝났다라는 이슈가 하나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압박도 최근에 백신 이야기, 또 치료제 이야기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게 아닌가, 코로나19 관련 악재도 바닥을 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산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역시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는 가장 큰 이슈이긴 한데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 바꿔 말하면 이제 원화에 대한 투자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환차익을 노려서 상당히 좀 안전적이죠. 환차익이라는 게 있다면 주가가 떨어져도 환차익으로 커버가 되니까 배팅을 할 때 수급이 좀 더 안정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미국이 바이든이 집권하면 바로 재정 정책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걸 감안한 달러 약세, 거기에 대한 선배팅이 있는데 다만 이것도 바꿔 생각해 보면 순식간에 또 이 악재로 돌변할 수 있는 게요. 대선 불확실성이 거쳤다라고 하지만 실은 이제 오늘 조지아주에서 또 재검표가 결정되면서 대선에 이게 좀 이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남아 있고요. 백신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요. 특히 이제 모더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의학계에서 만에 하나 이 백신이 아니라면 이게 또 실망감으로 바뀔 수가 있고 지금은 또 다 달러 약세다 이야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뭐 재정 정책이라는 게 사이즈가 뭐 크지 않아서 우리가 예상했던 달러 약세가 아니라 달러 강세가 된다면 또 외국인 수급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성, 양쪽을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늘 그렇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뭐 100% 맞는 전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측면을 다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한 측면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불안한 측면은 실물 경제와 괴리가 이렇게 커져도 되는 것인가 자꾸 이런 불안감을 계속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근데 낙관론자들은 막 2,500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떨까요? 2,700까지도 지금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데 글쎄요, 주가 지수 영역대를 맞추는 것은 이제 상당히 어렵고 그걸 뭐 맞춘다라기보다는 그 정도 레인지에 갈 거라는 이제 전망에 가까울 텐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수급이라는 측면이 길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뭐 2,500, 2,510을 돌파했다. 그 길을 열었다 하면 그 위가 또 한참 열려 버립니다. 심리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매수세가 더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낙관은 뭐 제가 보기에는 금물이지만 이제 그런 상황도 좀 알려두시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좀 더 사야 됩니다. 지금 뭐 연초에 뭐 수급을 한 것도 최 10%도 지금 못 되돌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줘야 그나마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덜 돌아왔군요, 외국인이. 네, 아직 돌아왔다라는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지금 돌아오기 시작했다 정도. 그 정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근데 뭐 이 시작이란 것도 돌아올라 그러다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맞습니다. 뭐 앞서 말한 세 가지 재료, 대선 또 그다음에 달러 약세에 대한 문제, 코로나의 문제가 또 터지면 또 다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어려운 게 몇 명 돌아왔다고 해서 또 돌아올 거라고 확실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게 뭐 모든 게 불확실성 투자란 게 뭐 물론 다
그렇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환율, 네. 환율도 지금 뭐 1,000원 네. 가까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 뭐 아직까지 뭐 1,000원대 밑까지 보는 그런 전망은 없고요. 1,100원대. 근데 이미 1,100원대는 왔고요. 이제 과연 1,100 뭐 원대도 깨져서 1,080원대까지 뭐 내려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관건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좀 최근에 나타나는 원화 강세가 과도하기는 합니다. 거의 뭐 한 3주 특히 한 달여 만에 5% 넘게 원화가 좀 강해졌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이 원화가 이렇게 강해질 이유가 있을까? 달러가 싸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원화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강해지고 있거든요. 또 하나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K 방역도 잘하고 OECD의 경제 성장 전망치도 높고 이런 부분도 보고는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수출이 또 좋았다가 이게 좀 약간 좀 주춤하게 되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또 살아나지는 않았었거든요. 수출의 타격은 적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자꾸 한 3개월, 4개월 뒤에는 반드시 또 이 여파가 수출 악화로 또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너무 원화 강세에 베팅하는 달러는 무조건 팔아야 돼. 이제 그렇게 좀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집값 문제는 우리 사회에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인데요. 내년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쪽이 KDI가 한국개발연구원이요. 일단 내년엔 가라앉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적진 않은데 이 KDI는 내년엔 더 오를 것이라고 봤단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높은 수준이 이제 지속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이었었고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 국책 연구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신뢰도도 높고 여기에 대한 이제 주목도도 큰데 이제 KDI가 내년에도 집값은 안 잡힌다 이렇게 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일단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과 저금리. 이 저금리와 유동성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유동성은 더 늘어나고 저금리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불경기 속에 정부가 돈을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뭐 금리를요, 통화 정책을 올릴 수는 없고 부동산 집값 잡는다고 막 올리는 이제 그런 통화 정책은 뭐 세계에서 잘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러다 실물 경제 잡을까 봐. 맞습니다. 오히려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물가에 맞춰서 펼쳐지는 것이 정석적이기 때문에 KDI는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고 저금리가 이어진다면 집값은 떨어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 전세값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OECD에도 없고 세계에도 찾아보기 힘든 전세제도라는 이제 주거 문화가 있죠. 근데 최근에 전세가 급등을 하면서 집값이 내려오려고 해도 계속 이걸 버텨 주는 겁니다. 특히 뭐 최근에 빌라에까지 매수세가 나오면서 이제 가격들이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고공행진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내년에 집값은 떨어지기는 힘들고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이 KDI의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집값 문제는 지금 공급 물량이 좀 나와야지 좀 약간 해결 기미를 보이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공급과 직결된 것이 지금 극심한 전세난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뚜렷한 전세 대책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공급이 뭐 뚝딱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규모 공급 예정은 뭐가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인데 이것도 거의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그중에 뭐 매입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설상가상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들이 실시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떨어지니까 더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입주량도 좀 상당폭 줄어들게 되고 그나마 지금 공급에서 믿는 것이 이제 그 임대 등록 사업자들 물량이 한 25만 가구 이상 수도권에서 풀리게 되니까 이 물량이 좀 소화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것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게 그곳에도 세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에 살던 세입자분들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죠. 그러니까 과연 얼마 정도 이 임대사업자 물량이 풀리는 것이 전세난에 이 공급에 도움이 될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집값 문제는 참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정부가 잡아야 될지 뭐 대책을 또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